자,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여기 중개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중개인, 부칙개공,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같은 뜻입니다. 중개인 그냥 자격증 없이 옛날 복덕방 하던 분을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왜? 부칙개공이라 해도 네 글자고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하면 너무 기니까 이렇게 그냥 줄였다고 편의상. 부칙개공은 자격증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요?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 성명 표기, 사무소 명칭에 성명 표기할 의무는 성명을 표기할 의무는 없다. 사무소 명칭에. 근데 5개 광고물에는 이게 사무소 명칭은 예를 들면 유리창에 썬팅만 할 것 같으면 성명 안 적어도 됩니다. 행복부동산 중개, 그래서 시험에 행복부동산 중개 사무소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부동산이라는 말은 들어가야 되네요. 행복부동산 중개사무소 이렇게 해도 되고, 행운부동산, 박용덕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거 앞에 또는 이천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런 말은 넣어도 상관없다고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만 들어가면 되고,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냥 유리창에 썬팅만 하려면 성명 표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5개 광고물 이게 간판입니다. 간판. 5개 광고물이 간판인데 간판의 경우에는 반드시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성명만 표기하면 되고 간판에 연락처는 표기 안 해도 된다고요. 그 헷갈리는 게 지나다니다 보면 간판에 다 연락처 적혀져 있죠. 표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안 해도 됩니다. 단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해도 되니까 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알아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들이 광고하려고. 업무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간판에는 성명만, 간판 실명제입니다. 간판은 성명만 표기하면 됩니다. 간판 안 달아도 됩니다. 간판 안 달면 유리창에 썬팅만 하려면 성명 안 적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무소 명칭 표시 위반하거나 또는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위반 시 제재인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칙개공 또는 중개인,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은 뭘 못 쓴다고 했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은 못 쓴다고 했죠. 자격증 없기 때문에.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불법 간판을 달고 있으면, 예를 들면 간판에 성명이 없으면 간판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철거명령을 등록관청이 내릴 수 있고 따르지 않는 경우는 행정대집행법입니다. 행정절차법, 민사집행법 X입니다.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 간판 철거해야 되는 걸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 3가지입니다.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3개는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휴업이나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할 필요 없습니다. 휴업, 업무정지는 최대 6개월이니까 간판 철거할 필요 없다고요. 간판 철거를 명할 수 있고,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는데 안 하면 등록관청이 철거를 명할 수 있고,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표시광고입니다. 표시광고. 우리 암기 프린트 25번에 있는데 표시광고 할 때는 성명, 소연 등 성명, 소연 등 여친 성명이 소연입니다.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5개를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보조원 이름은 적으면 안 됩니다. 보조원은 광고할 때.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성명, 소연 등 외에 추가로 더 기재해야 되는 게 소면 종가형입니다. 소면 종가형. 소재지, 면적, 부동산의 종류, 가격, 거래 형태를 추가로 5개를 더 명시해야 됩니다. 이 5가지 외에 추가로 5개를 더 해야 되고요. 건축물을 인터넷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는 이 10가지 외에 8가지를 더 추가로 명시해야 됩니다. 총, 사방, 개개, 입주관, 개개, 입주관. 암기 해야 되겠네요. 이것도 아까 암기 안 해도 되죠? 라고 물으셨죠. 암기 프린트는 25번. 25. 암기 없어요. 등수 4번자는. 예. 없습니다. 그거는 암기 프린트에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25번. 암기 프린트는 25번. 암기 하는 게 낫겠죠, 이거? 해야 돼? 예, 하세요, 그러면.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거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 광고가 엄청 복잡해요, 좀. 이게 이제 정부의 생각은 개업공개사를 약간 사기꾼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만은. 그러니까 허위 매물 올리고 광고 이거 조작, 시세 조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거래 질서가 교란되는 걸로 판단해가지고, 심지어 제가 아는 민법 교수, 민법 강의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실 공인중개사 학원에 민법 강의하고 있는 분 중개업하고 있는데, 그분은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유튜브 구독자가 한 3만 명 돼요.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광고를 하는데 엄청 잘했어요. 그러다가 경쟁업소에서 아마 밀었는 것 같아요. 거래 완료됐다고 거래 완료 해가지고 그냥 썸네일에 거래 완료 해가지고 거래 완료 매물 해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누가 신고했어요. 허위 매물 올렸다고. 그래서 500만 원 과태료 받았어요.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니까 2분의 1 깎아줘가지고 250만 원 해가지고 또 빨리 내니까, 빨리 내면 또 20%인가 할인해 주죠. 그래가지고 뭐 한 200만 원 가까이 냈다 하더라고요. 그 거래 완료된 것도 올려놓으면 안 돼. 거래 완료라고 써놓고도 올리면 안 된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참 악법이죠, 악법. 근데 우리는 시험 공부니까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인터넷에 18개를 올려야 되는데 이거 올릴 칸도 없고요. 제가 인터넷 광고 해보면 그냥 광고 한 줄 정도예요. 한 줄 정도. 한 줄밖에 못 올려요. 더 화면 늦게 쓰려면 돈 더 내야 돼요. 지금 민법 강사들이 보면 이게 중개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하고 친한 사람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 분도 보니까 그런 네이버 광고 이거 한 건 올리는데 뭐 몇천 원밖에 안 돼요. 1, 2천 원, 한 3천 원 이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매일 올리는데, 매일 똑같은 매물을. 왜냐하면 이게 뒷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사람들이 인터넷에 다음 2등이 있어요, 없어요? 인터넷은 2등은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라고. 인터넷 세상은 1등만 살아남는다고요. 그럼 다음 페이지 검색 안 한다고 첫 페이지 있는 매물 보고 연락하지, 뭐 다음 페이지 또 뭐 있는지 이거 잘 안 본다고. 사람들이 네이버 검색하지 다음도 이제 거의 뭐 네이버 다음까지만 있지, 그 뒤에 사이트들은 거의 다 없어졌잖아요. 옛날에 뭐 야후 이런 거 거의 보지도 않잖아요. 1, 2등, 1등 겨우 살아남고요. 2등 살아남을까 말까 한 세상이라고, 세상이.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광고 18가지 다 적는 사람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적으면 좋죠. 그럼 딱 이 광고만 봐도 이게 어떤 매물인지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민원 넣어버리면 전부 다 이게 개업공개사는 죄를 짓고 있다는 이야기, 위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 사방, 개개, 입주관. 25번에 있습니까? 암기 프린터? 암기 프린터니까 암기해야 되겠네요. 등수사보자는 없습니다. 암기 프린터 2장 안에 다 못 넣으니까. 자, 이게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지금 광고인데요. 이 광고, 이것도 광고인데 처벌이 다 다르다고 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요. 헷갈리니까. 시험에는 너도 헷갈리고 나도 헷갈리는 게 시험에 나오지 명확한 건 안 나와요. 쉽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는 거는. 자, 이거는 뭐냐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광고입니다. 높은 가격으로 표시 광고를 유도하는 경우, 하여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우리 아파트 10억에 안 올려주면 우리 아파트 주민 여기는 안 내놓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부당한 표시 광고, 요거는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가짜 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가짜 매물 올리면 여러분이 개업공개사라면 시세보다 높게 올리겠어요? 낮게 올리겠어요? 허위 매물을? 낮게 올려야지. 백화점이든 뭐든 인터넷이든 보면은 와이프도 뭐 사는 또 뭐 물건 사는데 보니까 뭐 마켓클리, 뭐 지마켓 뭐 이런데 SSG인가 요즘 그 이마트몰 뭐 이런 거 여러 군데 검색해보고 비교해보고 최고 싼 데 산다고 사람들은. 아예 비싸면 연락도 안 하죠. 그 주문도 안 하죠. 그럼 무조건 최고 싼 데 연락하니까 부동산도 싸게 올려야 전화가 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매물이 똑같은 아파트인데도 여러 개가 올라와 있어요, 광고가. 그럼 최고 싼 데 연락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위 매물 올린다면 싸게 올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정부 생각은 싸게 올리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한테 자꾸 비싸게 올린다고 생각을 하더라고.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정부 그 국토부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해보면 개업공개사가 자꾸 비싸게 가격 조작해서 가격 높이 시세 올라가게 만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오히려 낮게 올려요. 굳이 그 지수를 올린다면. 그 지수를 올리는 게 그런 요즘 단속하는 게 지금 현업에 중개업하고 있는 그 민법 강의하는 선생님인데 물어보니까 다른 중개사무소에 올리는 것 그냥 올려버린다고. 자기가 광고비 내고. 그럼 자기한테 연락 오면 그 원래 올리놓은 개업공개사한테 전화하면 공동중개 가능하잖아요. 그것도 허위 매물이에요. 자기가 의뢰받은 게 아니잖아요. 남이 올리는 거 따라서 올리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는 돼요? 자, 그 다음에 광고할 때 누락하면 뭐냐면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계계, 입주간 이런 거 중에 하나 빠진 경우. 그 다음에 보조원 이름 적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보조원 이름은 적으면 안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이름은 적으면 된다는 말도 없고 적으면 안 된다는 말도 없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럼 해석상 소속 공인중개사 이름은 적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명문 규정은 없다고요. 해석상 적어도 위반은 아니겠죠. 적으면 안 된다는 말 없으니까 적을 의무는 없고요. 물론 소속 공인중개사 이름으로만 광고 내면 안 되고 개업공개사 이름으로 광고 내면서 담당 소속 공인중개사 해가지고 추가로 이름을 적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현실은 보조원 이름으로 다 광고하고 있습니다. 제 조카도 보니까 아예 광고비도 보조원이 자기가 직접 댄대요. 자기가 광고비 내놓고 사장 전화로 다 연락가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심번호인가 이런 거 해가지고 직방에서 다 연결시켜 준대요. 어떻게 편법으로. 우리는 그런 거 편법할 필요 없고 어쨌든 시험에 나오면 보조원 이름 적으면 안 된다. 보조원 이름으로 광고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요약집 57, 58에 있습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절차입니다.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인터넷에 허위 매물 올리는지 모니터링, 화면 지켜보고 있다가 조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모니터링, 감시할 수 있다. 자, 모니터링 수탁기관. 원래는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데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받은 사람이 수탁기관입니다. 받을 숫자. 수탁기관은 모니터링을 하려면 먼저 계획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요.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나면 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가 3개월입니다.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 수시 모니터링은 모니터링을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여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모의고사 같은데 1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을 합니다. 제출받은 국토부 장관은 그 결과 보고서를 다시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 제출해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글자가 깨졌네 이거. 자, 이중 등록,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우리 암기 프린터는 53번 표 밑에 있습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의 경우
절대적 취소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중 등록은 소공은 이중 등록할 수 없죠. 한 번 등록돼 있으면 개업 공개사잖아요. 두 번 등록하는 거고 소공은 이중 등록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고. 소공은 한 번도 등록 안 했으니까 이중 등록은 아니죠. 이중 소속은 소공도 이중 소속될 수 있다고. 두 군데 동시에 취직하면 이중 소속이잖아요. 양다리 걸치는 거. 이중 소속도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겠죠. 근데 저는 하루에 여러 사람들이 연락 오니까 제가 여러분도 오면 제가 답변을 다 못할 수도 있어요. 바쁘고 이러면 그것만 또 휴대폰에 이게 적고 이런 거 말로 하는 거는 쉬운데 휴대폰을 막 문자로 적고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이 먹으니까 좀 혹시 바로바로 답변을 여러분들 질문해도 못할 수도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연락 온 거 보니까 이중 소속 했는데 이거 처벌받을까요 하고 저한테 문의가 온 분이 있었어요. 제 강의 듣고 합격했다고. 이중 소속이 있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한 몇 년, 5년, 3년인가 경력이 있대요.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여친이 이번에 합격해가지고 개업했는데 아무것도 몰라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실장으로 와가지고. 그래서 이 실장으로 이게 내 사무소에 있는데 또 여친 사무소에 와서 실장으로 근무하면 이중 소속으로 처벌받을까요? 묻더라고요. 예, 이론적으로는 처벌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냥 여친 사무소에 놀러 왔다고 하고 이중 소속 뭐 평소 근무 안 한다고 하면 되지 않냐. 굳이 뭐 이중 소속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한 알기 어렵지 않겠냐. 현실적으로 가족도 안 돼요. 가족이라도 여친은 가족보다 더 소중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안 돼. 여친이든 가족이든 부모도 안 돼. 부모한테도 빌려주는 거 안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양도돼야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뭐 그 실장 근데 그분이 하는 소리가 실장이라는 명함을 새겼대. 그러면 적발되면 실장 명함 있고 사장 명함 두 개 있으면 그 이중 소속이죠. 그 굳이 왜 실장 명함 세 개가 있냐. 그냥 명함 따로 안 파면 안 되냐 이러니까 그래도 이 사무소에 근무하는데 손님 오면 명함을 줘야 되는데 다른 중개사무소 명함 주면 손님이 또 이게 뭐야 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거잖아요. 자기 근무하는 사무소 명함이 아니고 다른 사무소 명함을 주면 안 주면 된다고요? 안 주면 되는데 안 주면 되겠죠. 근데 또 안 주면 명함 달라 할 수도 있어. 저 같으면 명함 달라 하고 이러거든요. 나중에 책임을 묻고 하려면 뭔가 명함을 받아 놓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이중 소속이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개공의 경우 절대적 취소인데 소공의 경우 자격 정지입니다. 암기 프린트 지금 53번 표 밑에 있는 내용 하고 있습니다.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고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중사무소하고 처벌 규정이 똑같은 게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입니다. 이중계약서도 임의적 취소고 소공은 자격정지입니다. 이중계약서는 지금도 많이 적고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특히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은 엄청나게 세금이 세죠. 지금 아마 1년 안에 팔면 70%인가? 그럴 거예요. 양도소득세가. 지금 또 양도소득세 계속 봐야 되는데 70%면 지방소득세 10%, 양도소득세율이 10%를 내야 되니까 77% 세금 내야 되죠. 분양권 프리미엄이 1년 안에 팔면서 1억 남으면 7,700만 원 세금 내야 된다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보통 현실적으로 현업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 손에 지는 피, 손에 1억만 지어주라. 1억 지어주면 세금 7,700만 원 더 내야 되니까 매수인은 1억 7,700만 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다운계약서 적지 않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폭로될 가능성은 좀 적죠. 나중에 폭로돼도 세금은 누가 내야 돼? 특이하게 양도소득세는 매수인 내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다운계약서 적었다고 폭로하면 처벌은 받겠지만 처벌받고 세금은 누가 내야 돼요? 매수인이 내야 되죠. 내야 된다고 특약 적었으면. 매수인이 내기로 한다. 그 특약이 무효는 아니라는 게 판례가 있어요. 네? 불법 아니라니까. 매수인이 내기로 한다. 다 내면 불법이 아닌데 물론은 다 안 내고 이제 1억으로 안 하고 다운 적어가지고 한 5천만 원만 남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지. 그냥 그대로 다 하고 세금 내는 거는 불법 아니에요. 세금 내면 상관없어요. 근데 세법상은 세금을 만약에 7,700만 원 내주면 그게 또 양도 차익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럼 1억 7,700만 원 남은 걸로 또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또 2차 양도소득세를 또 내야 돼.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 현실과 이론이 다른 게 많아요. 이상하고 다른 게.
이중지급 겸업은 해도 됩니다. 개인은 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이중지급 가져도 됩니다. 중개업 하면서 저처럼 강의해도 됩니다. 그 대신에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계약서는 직접 개업공개사가 작성해야 되겠죠. 중개 업무는. 자, 그 다음에 중개법인의 경우에는 6가지만 겸업할 수 있고 그 외에 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다. 14조가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어요. 24번에 주택 상가 분양 대행이라든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라든지 도배 이사업체 소개 같은 거 6개밖에 못해요. 법인은 이거 외의 업무를 하면 임의적 취소할 수 있다. 자, 요약집 28페이지 등록의 효력 상실을 실효라고 합니다. 사망, 해산, 등록 취소, 폐업 신고하면 등록의 효력이 상실되고요. 자, 무등록 중개업자는 등록 효력 상실되고 나서 중개업을 한 사람이 있고요. 처음부터 1번 이걸 태생적 무등록, 원초적 무등록, 처음부터 자격증도 따지 않고 등록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사람. 그 강사들마저 견해가 다른 게 있는데요. 근데 저도 뭐 제 견해보다는 국토부 육군 해석을 의뢰받아 봤는데 나무 자격증 등록증을 빌려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무등록 중개업자이다 아니다. 빌려가지고 하는 사람. 등록증은 걸려있어요 안 걸려있어요? 사무소에 가보면 걸려있죠. 근데 내가 중개업을 하는데 내게 걸려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께 걸려있잖아요. 빌렸으니까. 그럼 빌린 사람은 빌려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 인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강사들도 무등록 중개업자 아니다 이다 이게 견해가 다르더라고요. 반대로 말해서 무등록 중개업자래 국토부에서는. 왜냐하면 빌린 사람 이름으로는 등록 안 돼 있잖아요. 빌려준 사람 이름으로는 등록돼 있으니까 빌려준 사람은 무등록 아니죠. 등록은 돼 있잖아요. 빌려줬지만 제가 빌린 사람을 물었어요. 지금 빌린 사람은 무등록이다. 자기 이름으로 등록 안 돼 있잖아요. 빌려준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등록은 돼 있으니까 무등록은 아니에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해도 부정행위해가지고 자격증을 따도 등록이 돼 있으면 무등록은 아니에요.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해도 무등록 아니죠. 등록은 돼 있잖아요. 파산 선고 받고 중개업을 해도 무등록은 아니에요. 아직 등록 취소되기 전에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해도 무등록은 아니다. 다만 그게 다른 출판사 모의고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를 다 풀어보거든요. 자, 그래서 태생적 무등록, 후발적 무등록 모두 무등록이다. 근데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도 그 계약, 중개 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 무자격자가 소개해도 매매계약은 유효하잖아요. 자격증 없는 사람이 소개했다고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 아니죠. 계약은 유효하고요. 보수 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 했고요.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하면 포상금 받고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좀 처음 들어볼 수 있어요. 업무방해죄 보호대상 X 아니다 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무 자격증 빌려가지고 있는데 자격증 빌려준 사람이 밖에 나가려고 하니까 빌린 사람이 야 도장 놔놓고 나가라 이렇게 했어요. 도장. 계약서에 찍을 도장. 그러니까 기분 나쁘다고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그냥 그 자격증 빌린 사람한테 말도 안 하고 자격증 다 빼버리고 폐업 신고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등록관청에 민원 넣었어요. 저기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하고 있으니까 단속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격증 빌린 사람은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어요. 말도 안 하고 자격증 빼가지고 이거 완전 형사처벌까지 받고 이게 무슨 짓이냐. 업무방해를 했다. 지금 학원에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업무방해죄거든요. 그거 지금 그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는데 처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도장 나놓고 가라. 이게 결정적으로 기책 사유가 빌린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도장 나놓고 가라는 거는 계약서 들어오면 자기가 찍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자격증 있는 사람 없어도 그 불법 행위를 하겠다는 것, 그 기책 사유가 빌린 사람한테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이 말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냥 빼버려도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취직하기 힘들면 연세 드신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취직 좀 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장들이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고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격증 걸고 하라 이런 데는 굉장히 많아요. 자격증 걸고 하라는 말은 그 사람이 자기 계약서 같은 건 쓴다는 이야기에 출근해가지고 그거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럼 기분 나쁘면 그냥 빼버리면 되니까 불법행위하고 이러면은 너무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조금 조심은 하는 게 좋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결격사유입니다. 결격사유라는 말은 개공 등의 결격사유입니다.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는 사유입니다. 자격은 원칙적으로 취득할 수 있죠. 개공 등이고요. 이거는 지금 어디 있냐면 암기 프린트 31번에 맨 밑에 까만 별표에 있습니다. 개공 등이라 하면 개공, 소공, 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을 개공 등이라고 하죠. 예금이 비결이다. 예금, 돈 모으려면 예금이 비결이다. 예금이 비결이다. 이게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비밀준수, 결격사유. 지금 결격사유 하고 있네요. 이 개공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는 사유이다. 자, 그 다음에 개공, 소공에게 해당되는 게 품위유지, 신승실, 공정중개, 인장등록, 서명날인, 실무교육, 연수교육입니다. 물론 서명날인은 모든 소공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당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만 하면 되죠. 직원이 10명 있으면 그 업무에 관여한 사람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고. 소공의 경우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개공에게만 해당되는 것, 등수사보자 게시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계약서 5년 보존, 확인설명서 3년 보존,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은 개공에게만 있죠. 소공은 5년 되기 전에 잘려요. 그럼 잘리면 자기 집에 가서 보존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존 업무는 개공에게, 보정 설정도 개공에게만 있다. 저는 이거 국토부에 준 건의를 하고 있어요. 소공도 보정 설정하게 해달라. 그래서 소공이 잘못해서 손해입힌 거는 소공하고 보험회사만 책임지지 왜 사장한테 무조건 책임을 지우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개공만 보정 설정하고 소공은 보정 가입 못합니다. 계약서 작성, 확인설명서 작성, 요거는 개공에게만 의무는 있는데 소공도 할 수는 있다. 소공은 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할 수는 있습니다. 예금이 비결이다. 자, 그러면 개공 등의 결격사유, 취직, 개업 못하는 결격사유입니다. 자, 먼저 미성년자는 성년의제 인정되지 않는다. 민법에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본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혼인해도 안 된다. 오로지 나이를 먹어야 된다. 만 19세부터 성년이죠. 이게 우리나라 법이 좀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성년 나이가 법마다 다 달라요. 민법은 19세인데 뭐 담배 피는 나이 다르고 술 먹는 나이 다르고 이게 달라요. 나이가. 청소년 보호법. 또 이게 술 담배 사지는 못하는데 또 피우는 된다고 모르게 그런 법도 있다더라고요. 술은 또 뭐 못 사는데 먹는 거는 또 상관없대. 부모하고 같이 먹으면 부모가 사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해서 먹는 건 또 괜찮대. 사는 건 안 되고. 뭐 하여튼 좀 이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저도 건의했고 여기 이거 결격사유도 모든 자격증의 결격사유가 지금 각각 다 다르거든요. 변호사 다르고 감정평가사 다르고 의사 다르고 다 다른데 이걸 일원화시키는 작업을 하고는 있어요.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미성년자는 무조건 나이 먹어야 된다. 결혼해도 안 된다. 부모 동의해도 안 된다.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후견 종료 심판이 있어야 되고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 아니다. 어떤 게 이런 건지는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돼. 피특정 후견인이 뭔지 궁금하면 시험에는 뭔지는 안 나와요. 그냥 결론만 나와요. 민법 9조부터 14조까지 있는데 민법 9조 14조는 민법 시험 범위 아니잖아요. 민법 103조부터 766조까지가 시험 범위죠. 자,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피특정 후견인. 파산 선고 받으면 복권 결정이 있어야 된다. 복권 신청하면 된다. X. 또 뭐 채무회생인가 신청을 했는데 채무회생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 결격사유이다 아니다? 아니다. 파산 선고 받았다는 말 나와야 결격사유라고요. 이게 어려운 게 파산 선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있고요.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민법에 있고요. 미성년자 이거는
그 법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고 3년 가석방되면 남은 자녀형기를 가석방 기간이라고 합니다. 징역 3년 선고받고 1년 만에 가석방됐으면 남은 기간 자녀형기 즉 가석방 기간 2년 플러스 3년 지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 변경 특별사면 형의 실효 완성 3년 지나야 되는데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난다. 자, 요게 받겠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이게 4월 18일 날 개정이 돼서 10월 19일 날 시행됩니다. 10월 19일 날. 10월 28일입니까 이번에 시험? 29일이에요? 8일이에요? 8일? 근데 이게 18일 날 10월 18일 날 시행돼요.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시험지를 받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뉴에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되는 대한민국 법령을 기준으로 답하시오. 이게 공포는 4월 18일 날 됐지만 6개월 후에 시행한다 해서 10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원래 기간 계산할 때는 원칙 초일 불산입이죠.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요. 집행유예 플러스 2년간 결격 사유라고 우리 기본서에는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돼 있죠. 4월 18일 날 바뀌었어요. 오늘 내드린 문제 12번에 바뀐 거 문제 내놨어요. 오늘 내드린 문제 12번에 2년 집행유예 플러스 2년간 결격 사유로 바뀌었다고 이게. 근데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 사유 아니고요. 이 법 위반해야 되고요.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받으면 결격 사유 이다 아니다? 입니다. 벌금만 이 법이라고 벌금만. 징역 금고는 이 법이든 저 법이든 다 결격 사유예요.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하다가 사람 치여가지고 사망하고 이러면은 징역이나 금고형, 도로교통법이 금고형이 많죠. 그런 거 받으면은 결격 사유예요. 모태 개업. 그래서 음주운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3년 숫자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 프린트 46번에 3년 정리되어 있습니다. 46번에 3번에 있나요? 2번인가 3번인지 지금 번호는 모르겠네. 몇 번에 있어요? 46번에 2번 있죠. 2번 46번에 2번 있습니까? 찾았어요? 밑줄 치놓으세요. 벌겋게 좀 색칠 좀 해요. 밑줄. 딱 띄면 55살이죠. 띠만 알면 지금 몇 살인지 다 알아요. 띠만 알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이거는 최대 6개월이죠. 자격정지는.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고 3년간 결격사유인데 사망, 해산, 결격사유, 등록기준 미달은 예외다. 자, 사망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사망해서 등록 취소되면 몇 년 지나면 벗어난다? 즉시 벗어난다. 3년 지나면 벗어난다. 영원히 못 벗어난다. 답은? 영원히 못 벗어납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부활하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죽으면 영원히 못합니다. 해산, 요거 시험에 출제했는데 해산. 법인이 해산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등록 취소됐습니다. 해산해가지고. 법인 해산이나 개인 사망이나 같은 거죠. 그러면 법인이 해산돼가지고 등록 취소되는데 그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지 않아도 개인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요. 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게. 결격사유, 파산 선고받아서 등록 취소되면 3년 안 지나도 복권만 되면 바로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등록기준 미달. 오늘 법인의 등록기준이 첫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되는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모조리 다 그만둬버리면 등록기준 미달로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취소돼도 3년 안 지나도 다시 3분의 1 구하면 또 등록할 수 있다. 이게 예외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업무정지 최대 6개월인데 그 정지기간 동안은 결격사유입니다. 6개월, 최대 6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사유 발생 당시, 처분 당시가 아니라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오늘이 5월
5월 11일 날 위반했다고 위반하자마자 바로 업무정지 당하는 거 아니죠? 적발 안 되면 영원히 그냥 안 당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민원 넣든가 적발되면은 업무정지 당하는 거죠. 위반행했다고 바로 업무정지 처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유 발생 당시입니다. 위반은 5월 11일 날 했고, 예를 들면 6월 11일 날 A라는 임원이 선임되었고요, 취직을 했고, 그 다음에 7월 11일 날 만약에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이 A 임원은 업무정지 기간 동안 그만두고 다른 데 가서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결격사유 아니라고요. 처분 당시는 근무를 했지만 사유 발생 당시는 근무 안 했잖아요. 위반할 때 이때는 근무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사유 발생 당시인데 처분 당시 X. 그 다음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으면 결격사유인데 등록이 안 되는데 단 그 임원을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면 등록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암기 프린트 38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38번. 암기 프린트 분실하면 요약집 맨 뒤에 있습니다. 자, 결격 사유에 해당됐다면 개업하기 전에는 개업 불가, 개업한 후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를 줄여서 절취. 어떤 강의하는 선생님들은 필치라고 돼요. 필치, 필요적 취소. 필요적 취소, 절대적 취소, 기속 취소, 반드시 취소, 취소해야 된다. 같은 말입니다.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같은 말이라고요. 저는 절취라고 했는데 어떤 강사님들은 또 필치 이렇게 적어놓은 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개업하기 전에는 개업 불가, 개업을 한 상태에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요. 취직하기 전에는 고용 불가, 이미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에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되고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암기 프린트 38번에 2번 38번에 2번 업무정지입니다. 1번은 절대적 취소죠. 임원의 경우는 절대적 취소고 그냥 임원 빼고 나머지 소공이나 보조원은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여기 있네.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했고요. 등록관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고 이 관계기관이 보니까 옛날에는 본적지 신원조회를 했는데 요즘은 그냥 전산망이 전산에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온대요. 따로 관계기관에 연락 안 하고 그냥 사이트에 조회하더라고요. 경합범 벌금 선고 시 분리 선고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다른 범죄 위반의 경합범이라는 것은 경쟁적으로 여러 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벌금을 선고할 때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얼마, 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얼마 이걸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 왜?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징역형은 분리 안 해도 돼. 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받아도 결격사유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징역은 분리 안 해도 되는데 벌금은 반드시 공인중개사법 위반 얼마 이걸 분리해야 된다고요. 원래 경합법은 분리 안 하고 예를 들면 최고 무거운 죄의 2분의 1을 더해가지고 그냥 예를 들면 징역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짜리 여러 개 위반했으면 그냥 10년짜리에다가 2분의 1 더하면 5년이죠. 15년 선고할 수 있다고요. 예를 들면 최순실, 최서원 씨는 보면 뭐 여러 개 죄, 제목이 있더라고. 여러 개 죄 다 합해서 그냥 뭐 징역 15년 이런 식으로 선고받았다고요. 그러나 벌금은 반드시 분리해서 선고해야 된다. 자, 중개사무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는 1등록 1사무소 등록도 한 번밖에 안 되고요. 사무소 하나밖에 안 됩니다. 몸은 하나인데 사무소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혼자서 다 계약서 못 쓰죠. 그럼 결국 양도대여 하는 결과가 되니까 1등록 1사무소고요. 단 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분사무소라는 말은 지사, 지점 개념입니다. 지사, 지점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분사무소라고 부릅니다.
법인만 둘 수 있습니다. 이중사무소 하면 안 되고요. 이중사무소 설치하는 거하고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설치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설치하면 안 되고요.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는 모든 사무소는 똑같습니다. 처음에 설치하는 사무소, 이전하는 사무소, 법인의 사무소, 분사무소, 부칙개공사무소 모두 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되고요. 미등기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용검사 등을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도 가능하고요.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 확보하면 되고요.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물론 소유권 확보해도 상관없죠.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건 X고, 소유권을 확보해도 등록할 수 있다 하면 그거는 맞는 말이죠. 자의건물도 가능하긴 하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중개사무소 면적 제한은 없고, 교육장 면적은 위탁받으려면 아까 5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오늘 했죠.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자꾸 반복합니다. 수업 들으면 다 계속 반복되는 거지, 태어나서 처음 듣고 신선하고 충격적인 거는 이제 없습니다. 아마 모의고사 봐도 뭐 저한테 안 들어본 내용,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들어본 내용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안기 프린트가 어떻다고? 뭐 어떤 거? 아, 책보사? 책보사? 4번 안기 프린트 4번. 안기 프린트 4번 맨 밑에 있네. 4번. 안기 프린트를 1번부터 56번까지 한번 읽어봐야 돼. 어디 있는지 그래야 좀 알죠. 한 번도 안 보면 4번에 있는지, 저도 지금 안 보고 갑자기 뭐 4번에 있냐 3번에 있냐 물으면 이걸 자꾸 보니까 이해 아는 거지, 안 보면 저도 뭐 3번에 있는지 4번에 있는지 몰라요. 요거 4번에 있습니다. 4번에. 자, 분사무소인데요. 분사무소 설치 요건은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다만 특수법인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강의 노트 이것도 가져오세요. 계속 어차피 PPT로 이번 달까지는 보시는 게 좋겠네요. 있는 분들은. 거의 순서를 안 바꿨으니까 이 페이지만 바꿨어요. 요약지 페이지로. 옛날 기본서에서. 보정 설정 금액이 2억으로 바뀌었죠. 올해 1월 1일부로. 옛날 1억이었는데요. 분사무소마다 2억 이상 가입해야 되고요. 책임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분사무소도 개인사무소나 분사무소나 법인사무소나 똑같다고 했죠. 건축물 대장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면적 제한 없고 사용권 확보해야 되는 거 똑같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어디다 하냐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암기 프린트 4번에 나와 있죠.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려면은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정 설정해야 되고 사무소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실무 교육은 책임자, 요번에 방문각 모의고사인 것 같은데요. 요게 나왔는데 분사무소 설치하려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수료증 제출해야 된다. X로 나와 있더라고. 책임자 거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문제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 문제가 조금 이번 문제 중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 출제자의 의도는 알겠는데 이제 실제 시험에 나오면 다툼의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 것도 제출해야 돼. 그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다 없다 말도 없이 그냥 소속공인중개사 거 제출해야 된다. X로 돼 있더라고. 책임자 거 제출하면 된다. 그럼 소속공인중개사 있을 때는 소속공인중개사 것도 제출해야 된다고요? 없으면 책임자 거만 제출해도 됩니다. 물론. 이거는 책임자, 소속공인중개사가 없으면 책임자 거만 있으면 된다고요? 소속공인중개사도 같이 동시에 하려면 소속공인중개사 것도 제출해야 되겠죠? 실무교육 수료증. 보정 설정 증명 서류 사무소 확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그러면 7일 이내에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 줍니다. 왜 7일이냐면 등록 신청에도 7일, 여기도 7일, 사무소 이전에도 처리 기간이 7일, 다 7일인 이유는 그 7일 이내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고. 책임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책임자 안 되잖아요. 그거 확인하려고 7일 이내입니다. 그러면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 준 등록관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고요. 지체 없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예를 들면 여주에 본사가 있고요, 이천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면 어디서 가서 신고하는 거예요? 여주시에서 가 신고하니까 이천시장은 모르잖아요. 이천에 분사무소 돼 있는 걸. 그러니까 여주시장이 이천시장한테 이게 이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지체 없이 통보한다 이 뜻이라고요. 자, 요게 4번에 있네요. 암기 프린트는 4번. 제출해야 되는 서류 앞에 조금 전에 했던 거예요. 다시 책임자 실무교육 수료증 4본, 보정 설정 증명 서류,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3개 제출해야 된다. 요 책임자 실무교육이라고 돼 있네. 그래서 이번에 박문각 모의고사 소속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수료증에서 X로 나왔는데,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 것도 제출은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책임자 자격증 4번은 미제출이다. 요거는 암기 프린터 51번에 1, 2, 3번에 있습니다. 2번에 있죠. 2번에 51번에.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법인만 가능합니다. 개인은 안 됩니다. 그리고 숫자 제한이 있다. 이 말은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죠. 시험에 시도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X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이게 시군구별로 일개소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게 사실은 미국의 대형 법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뭐 스타벅스 이런 건 지금 뭐 한 3,000개가 넘나 보던데 우리나라에. 그러면 스타벅스 같은 거는 바로 옆에도 또 있던데요. 여기는 없나? 여기 이천에는 바로 옆에 없죠. 어디 보니까 바로 옆에 뭐 한 100m도 안 떨어졌는데 또 있더라고 스타벅스. 아, 제가 근무하는 그 국제사이버대 있죠. 수원에 거기 보면 인계점, DT점 해가지고 한 100m도 차이 안 나게 있더라고요. 바로 옆에. 근데 우리는 시군구별로 하나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형 법인이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어 강남이나 잘 되는 데는 몇 개 두고 시골에는 안 두고 이거 자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시군구별로 하나밖에 안 된다고 분사무소. 그럼 뭐 누가 한 사람이 선점해버리면 다른 사람 못 들어가는 거죠? 뭐 좋은 의미로는 상권을 보장해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외국 대형 법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근데 시험에는 외국 법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런 말은 절대로 시험에 안 냅니다. 그런 거 내면 외국에서 가만 안 있겠죠. 몰랐는데 이거 우리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해가지고 WTO의 불공정 무익행위로 제소하고 난리 난다고요. 그래서 그냥 암암리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숫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대형 법인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왜? 법인은 6가지밖에 못하잖아요. 지금 국민은행 이런 게 하려고 해요. 국민은행이 지금 빅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시세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전부 다 오랫동안 20년 넘게 하려고 하는데 국민은행 은행 업무하면서 이거 못하는 거예요. 은행하면서 2층에 중개 코너 이렇게 해놓으면 손님들이 2층 찾아오겠죠. 은행 업무하고 같이 못하는 거예요. 별도 법인 만들어야 돼. 별도 법인 만들어가지고 은행에서 업무를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은 회사가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삼성생명이나 뭐 이런 데서 하려고 해요. 이거 중개업을. 근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규제들 때문에. 겸업 제한 이런 것 때문에. 그 개인 영세한 개인 중개업소 보호하려고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 거라고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인장 등록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입니다. 업무정지도. 근데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중개 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시도조례입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지도감독은 둘 다라고 되어 있는데 둘 다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도 할 수 있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동사무소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